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시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의 99%는 이끌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이끄는 것은 SPX, 미국 주식시장이죠. 미국 주식시장은 이 채널 형태 깨고 위로 올라와서 또 다른 작은 채널 형태를 만든 후 저항선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선을 깨고 내려와서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쌍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이끄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블 바럼을 지금 만든 상태에서 지지선을 깨고 올라와서 다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서 나간다면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2, 3주만 가면 알트장도 올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사라 넷번 판사의 요구에 따라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수정본을 올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크게 수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수정된 것을 분석해서 보면 SEC 디지털 자문관 발레니가 나옵니다. 코인센터도 나옵니다. SEC 자문관 발레니와 코인센터가 만난 미팅 회의록에서 1년이 앞당겨진 2018년 6월 20일에서 2017년 6월 20일로 수정된 것뿐이 없습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수정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SEC가 부각을 하려는 모습은 코인센터와의 만남, 회의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 즉 힌맨과 제이 클레이턴이 나오는 장면, 의미, 이런 수정본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SEC 수정본에서 나오는 코인센터라는 기관을 보면은 미국 워싱턴 기반의 싱크탱크로서 크립토 친화적인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연구단체입니다. 그 연구단체와 SEC 디지털 자문관과의 지속적으로 만난 것이 일단은 드러났다. 그렇죠. 무언가는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하자마자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2020년 12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센터 대표 제리 브리또는 XRP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XRP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관점에서 보지도 않을 것이며 리플은 앞으로 있을 증권거래위원회 싸움에서 크립토 로비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XRP가 증권이라는 개념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이없겠지만 코인센터가 SEC를 대신해서 증권임을 인정해버린 기사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은 코인센터는 SEC의 바람잡는 역할을 하였고 SEC에 의해 꼬리 자르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12월 소송 직후 이 내용으로 인해서 SEC의 정당성과 리플의 하락 전망을 미디어에서 얘기하게 됐던 것은 바로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또이고 그중 한 명이 SEC 소송 수정본에 나오는 발레리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팔 수밖에 없는 SEC입니다. 이게 무언가는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의 내부 자료 제출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윌리엄 힌맨이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아니다 말한 부분이나 리플 측에서 힌맨의 내부 자료 공개로 이더리움이 증권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SEC의 DPP 정부기관 기밀 보호 특권 때문에 내부 자료를 알 수가 없고 사라 넷번 판사의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냈긴 냈지만 상급자인 토레소의 공개 명령이 없이는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플 변호인단은 SEC가 사전에 XRP가 증권 여부를 고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SEC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올 초 사임한 로이즈먼 SEC 전 위원도 2018년 XRP를 비증권으로 본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리플 측에 유리한 입장이 되어가고 있죠. 로이스맨의 직원 이스타 블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메일조차 정황상 공개되지 않고 있고 리플 측은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SEC는 결국 날짜만 바꿔서 냈다. 이 모든 게 정부 기관 기일 보호 특권 DPP 때문인 것입니다. 1940년대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는 무언가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존 디튼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힌맨과 크레이턴이 6개월 동안 최소 6번 3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났고 거기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런 것도 밝힐 수 없고 XRP 변호사들이 밝혀낸 2018년 3, 4, 5월, 6월 달에 만난 사람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퍼킨스 호이 변호사 조셉 루빈스 캔세서스를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SEC 그리고 법원에서 알 길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리플과 SEC 소송 이외에 미국 권력기관 감시 시민단체인 인파워 오버사이트도 이런 이유로 이미 힌맨과 크레이턴을 고소한 상태로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리플 측의 우호적인 법률 전문가 모틀리 풀은 이번 달 4월 합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왜 4월 이번 달이라고 했을까요? 4월 22일까지 리플과 SEC가 합의 도출을 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최종적인 목표가 리플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합의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받고 법적인 지위를 되찾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4월 말 안에 서로 좁혀진 입장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합의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내놓고 피해자가 인정하면 끝나는 일이긴 하지만 SEC가 얼마나 리플이 원하는 것을 즉 증권인지 아닌지를 해결해 줄 것인가가 우선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SEC가 실질적인 결정권자인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연 게리 겐슬러 SEC가 모든 책임하에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크립토 커런시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화폐의 개념, 돈의 계면이자 신기술, 블록체인인데 이것이 또한 그레이트 리셋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과연 게리 겐슬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SEC는 아마존이 제3자 판매자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상장된 회사들이 투자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규제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정보를 적시에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진행 중이로 알려진 아마존을 조사하고 있는 일환으로서 SEC가 이미 몇몇 아마존 고위 임원들에게 이메일과 기타 통신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조사하고 이메일 보내서 무엇을 원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2020년부터 미국 의회가 이미 그 관행적인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더 저널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미 의회랑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 직원들이 회사 프라이빗 레이블 산업을 위해서 경쟁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제3자의 판매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아마존이 어떻게 그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들의 사업에 관해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또다시 미디어에서 등장하고 이메일 보내기 시작한 거죠. 자료 다 준비해 놓고 상황에 맞춰서 그때가 되면 사용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SEC가 타겟을 위한 미디어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엄포로 끝날 수도 있고 곧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마존일지 코인베이스가 될지 그레이스케일이 될지 에이다, 트론, 이더리움 재단도 될 수 있다. 즉 SEC는 창 중의 창이다. 존 디톤은 SEC가 올 여름까지 적어도 하나의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옐런 재무부 장관의 가상화폐에 대한 연설이 있었는데요. 3시간 이상의 긴 연설에서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부분만 정리해봤습니다.
재무 관리들에 대한 언급 부분부터 보면은 백악관과 재무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언급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한 방향성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의 혁신 지원과 소비자,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고,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더 큰 금융으로 나아가는데 불안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해 역할과 차이점이 있음을 밝히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거를 정리해보면 디지털 달러의 타임라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뭔가 중요함을 인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달러에 대한 타임라인이라는 걸 말했고, 월스트리트의 크립토의 이동은 새로운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규제의 물결이 임박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규칙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현재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은행과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디지털 자산에 더 많이 관여함에 따라서 규제는 새로운 활동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규제의 중요성을 또 말했고, 디지털 자산 교환과 디지털 중개자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거래소를 말하는 거겠죠. 적절한 형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제도적 채택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은행과 펀드 매니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월가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버전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그리고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는 바이든 행정명령이 시급히 조사를 요구했음에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개발이 필요한 주요 설계 엔지니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